불장난할 철부지를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사이도 아닌데 어차피 결혼할 거면 길게 긁어 뭐 있어요. 우리 님이 몸이 되어도 나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기왕에 늦은 거 급할 거 없잖아요. 내 나이 37이에요. 가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생산의 고통도 한번 느껴봐야죠. 즐거움이라고 해야 맞나? 영수 씨에게 맡겼다가는 3년 안에 면접 붙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희수 작가의 작품 바람의 지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바람의 지도 정희수 1. 불통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꺼져 있는 휴대전화기에 전원을 넣는 일이었다. 버튼을 길게 누르자 불통이 해제되면서 며칠 동안 쌓인 소식들이 주르르 달려나온다. 음성 메시지, 카톡, 전자편지함에 수신된 메시지들이 줄줄 이었다. 그중 11통이 이명진이 보낸 것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데 또 새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린다. 메시지 확인되는 대로 연락주세요. 굳이 카톡을 열어 확인하지 않아도 머리글로 뜨는 한 줄만으로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이명진이 나를 찾는 이유라면 보나마나 뻔했다. 남편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게 분명했다. 그 사람에 대한 일이라면 이제 궁금하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떠난 여행에서 마음을 굳히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 어떤 회유나 동정심을 자극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의 재결합을 위해 남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이명진에게 미안했지만 더 이상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다. 몇 번을 망설이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명진 씨, 나 지금 공항인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기를 왜 먹통이고. 아무튼 지금 당장 S병원 장례식장으로 오세요. 장례식장엔 왜? 누가 죽이라도 했어? 얘기를 만나서 하고 암튼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흥분하지 말고 내가 알아듣게 찬찬히 얘기해봐. 고인이 나도 아는 사람이야?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오라고 하겠어요? 이명진은 다짜고짜 화부터 냈다. 평소와 달리 말끝마다 원망이 잔뜩 들어있었다.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듯 몇 마디 내뱉고는 전화기를 먼저 끊어버리는 무례함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 상황은 뭐지? 장례식장도 뭐고.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처럼 귀가 먹먹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다잡았던 마음은 장례식장이란 말을 듣는 순간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여라도 이명진의 입에서 남편 이름이 튀어나올까봐 겁이 났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그동안 이명진이 보낸 메시지를 찾아 읽었다. 첫 번째 보낸 메시지의 날짜를 보니 내가 여행을 떠난 다음 날 새벽이었다. S병원 응급실로 빨리 좀 와주세요. 연락이 안 돼 수술 동의서에 제가 사인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아직 의식이 없네요. 오늘 낮 12시 50분 과장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무척 편안해 보였어요. 이명진이 남긴 메시지의 내용대로라면 남편이 사망한 날은 바로 어제였다. 그가 죽다니. 둔기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핑 돌았다. 이건 아니지.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남편이 마치 곁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운전사가 무슨 기분 언짢은 일이라도 생겼냐며 친절하게 물어왔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쏴. 머릿속에서 파도 소리가 났다. 아니,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나쁜 자식. 며칠 전 빠른 등기로 온 우편물을 받았다. 남편이 보낸 것이었다. 누런 서류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글과 함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3월 4일 11시 서류 준비해서 세실에서 만나. 우리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네.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소모적인 일은 더 이상 말자.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고마웠고 이제 마음 편해지네. 진심이야.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생각대로라면 이혼 서류와 편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이혼을 요구할 사람은 남편이 아닌 바로 나였다. 그것이야말로 4년 가까운 세월을 바람막이로 버틴 나의 자존심이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칼을 대다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를 치는 남편에게 서서히 지쳐가던 중이었다.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다.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남편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며 족쇄를 채워서라도 거두어달라고 했다. 이혼 대신 별거라는 카드를 내민 것도 남편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글쎄, 나 모르는 무슨 일이? 남편이 갑자기 심경변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궁금했다. 진심이든 변명이든 남편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국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체계가 뻐근하게 재어왔다. 두 손을 포개 가슴에 대고 지그시 눌렀다. 가슴 뛰는 소리가 잡힌다. 이 선택.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이 보인다.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데 차림새를 보니 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직행한 모양이다. 이명진이 아내를 안내한다. 둘 다 아무 말이 없다. 아내는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생각도 않고 우두커니 서서 영정사진만 뚫어져라 바라본다. 노려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별거우 9개월 만이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몇 달 안 본 사이 많이 늙어 보인다.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눈물조차 보이지 않는다. 역시 민수연다웠다. 다행이다. 아내가 눈물을 보였다면 많이 미안했을 것이다. 아내에게는 장례가 끝나고 난 뒤 알리라고 부탁했는데 이명진이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한 모양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아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됐다. 나쁘지 않다. 한참을 그렇게 표정 없는 얼굴로 영정사진만 뚫어져라 바라보던 아내가 쓰러지듯 풀썩 주저앉으며 한마디 한다. 왜 그랬어?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나의 극단적인 선택을 비겁하다고 하겠지. 아내의 표정에서 원망의 소리를 읽는다. 하지만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당장은 영정사진 속 내 모습이 조금 걸릴 뿐이다. 웃고 있어서 미안했다. 너무 환하게 웃어서.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준 건 이명진이었다.
부하 직원인 이명진은 아내의 대학 후배이기도 했다. 독신주의자였던 내게 민수연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3개월이 채 안 걸렸을 정도로 우린 코드가 잘 맞았다. 상호 보완? 뭐 그런 것일 게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 대부분이 남자 의존형으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다면 민수연은 나서기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을 아우를 줄 아는 외향적 성격의 리더형이었다. 털털하고 화끈한 그녀와 달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나이 조합은 이명진의 말대로 천생연분인 것 같았다. 불장난할 철부지를도 아니고 오다가다 만난 사이도 아닌데 어차피 결혼할 거면 길게 긁어 뭐 있어요. 우린 이미 몸이 되어도 나눴잖아요. 장맛비에 불어난 계곡의 물살처럼 민수연의 언어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기왕에 늦은 거 급할 거 없잖아요. 내 나이 37이에요. 가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생산의 고통도 한번 느껴봐야죠. 즐거움이라고 해야 맞나? 민수연의 거침없는 돌직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웃고 떠들며 농담을 하다가도 결혼 얘기만 나오면 누구보다 진지했고 적극적이었다. 너무 들이대는 것 같다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싫지만은 않았다. 생각의 차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은근 그녀의 언어 행동에 중독이 됐다. 어쩌면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영수 씨에게 맡겼다가는 3년 안에 면접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정쩡한 대답을 반승낙이라고 여겼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이 허락도 없이 슬금슬금 짐을 옮겨오기 시작했다. 수연 씨, 이건 소꿉놀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 좋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보자고요. 그리고 영수 씨가 염려하는 순간의 선택은 벌써 끝났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후회를 한다 해도 그건 내 몫이고요. 미리 겁먹을 거 없잖아요. 예물 예단 생략, 결혼식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단하게. 영수 씨만 좋다면 그것마저 생략해도 되고요. 살림살이는 꼭 필요한 것만 새로 장만하고 신혼여행은 영수 씨 고향 제주도로. 오케이? 어이없었지만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는 건 별로 내키지 않는데요. 평생 한 번인데. 신혼여행을 꼭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영수 씨가 나고 자란 고향집에 가서 며칠 머물다 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부모님을 대신해 돌봐주신 고모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바닷가에서 어릴 적 추억도 더듬어 보고 또 결혼생활 설계도 하고 좋잖아요. 고개가 끄덕여졌다.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수연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라며 통장의 잔액을 공개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솔로 탈출. 노총각인 내가 장가를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한편 두렵기도 했다. 결혼 소식을 전해들은 이명진은 번개 커플이라며 우리 두 사람을 놀려댔다. 3. 틈. 남편의 빈수가 차려진 207호실은 조문객도 별로 없이 썰렁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쏠렸다. 빈수를 지키던 이명진이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다. 전화 통화를 할 때와 달리 아무 말이 없다. 마치 조문객을 맞이하듯 내게 예를 갖춘다. 누가 상주고 누가 조문객인지 모르겠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다니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자꾸만 생각이 엉킨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정말 이건 아니잖아. 눈물을 보이기 싫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원망을 하는 것조차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손을 내밀면 금세 영정사진 속에서 뛰쳐나올 것만 같다. 우리 두 사람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분명한 것은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장례 절차 일체를 제게 부탁하셨어요. 유언을 따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례를 모시는 일만큼은 선배님 몫인 것 같아서요. 마지막 가는 길에 작별 인사는 해야죠. 과장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명진은 무슨 얘기를 더 하려다 말고 말끝을 흐렸다. 모든 것이 어이없고 화가 났다. 향불을 붙여 들었다.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절은 하지 않았다. 고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나면 그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였다. 난 아직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다. 보내온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코너에 몰아넣고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포기하다니 이건 엄연한 반칙이다. 왜 그랬어? 영정사진 속에서 웃기만 할 뿐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남편은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 했다. 특히 날씨가 궂은 날이면 불안 증세가 더 심했다. 답답할 정도로 말이 없다가도 바람이 부는 날, 거기에 술까지 한 잔 더해지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며 성난 싸움소처럼 난폭해졌다. 유독 아내인 나에게 더 까칠하게 굴었다. 결혼 전 다정다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사에 신경질적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결혼 전으로 돌려놓고 싶었다. 뺑소니 운전에 폭력전과 경력이 더해졌다.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뒷감당은 언제나 아내인 내 몫이었다. 결혼 지참금으로 챙겨온 목돈이 고스란히 합의금으로 날아갔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학교 선배를 사장으로 둔 뒤 배경 때문이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아무래도 영수 그 애한테 젊어서 죽은 네 시어머니 혼이 들어있지 싶다. 귀신을 쉬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는 없다.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거라. 구슬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집이라도 팔아줄 테니. 시고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댔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남편을 위한답시고 훈수를 둘 때마다 답은 보이지 않고 머릿속만 점점 더 복잡해졌다. 사실 내겐 남편 뒤지다거리를 할 기력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안해. 하지만 내 사전에 이유는 없어. 제발 그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미안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죠. 사람 죽여놓고 실수였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하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 당분간 별 가는 건 어때?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지. 겨우 생각해낸 것이 별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선은 그렇게라도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남편은 당분간이란 말을 강조했지만 난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사실 남편 입에서 별거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다. 별거 중에도 남편은 마치 지방 출장을 떠난 사람처럼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왔다. 하지만 대부분 부재 중 수신함으로 넘어갔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나마 한 가닥 남아있던 희망마저 멀찍이 달아나 버렸다. 점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다. 그 크기만큼 상처가 덧입혀졌다. 이명진이 가끔 그의 소식을 물어다 주었다. 과장님이 요즘 이상해요.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대인 기피증 환자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이쯤에서 두 분 화해하시는 게 어때요? 병진 씨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 섣불리 끼어들지 마. 나중에 그 원망 다 어찌 감당하려고. 암튼 제가 아는 과장님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 사람이다 싶으면 부모 형제 이상으로 잘 챙기셨거든요. 결혼하고 완전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선배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도대체 원인이 뭔지 왜 그러는지 안다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 전화기 너머로 이명진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4. 이별 그리고 번개 커플. 지금 생각해보니 이명진의 말이 맞았다. 시작도 끝도 우린 너무 서두르고 또 쉽게 결정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쉽다. 40살의 나의 선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요. 애물 사람 잡지 말고. 분노 조절장애.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들먹이는 나의 의학적 병명이었다. 아내 말대로라면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게 분명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할 때도 덜어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 화가 치밀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제어가 안 됐다. 꺼내고 싶지 않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안전핀이 빠진 폭발물의 파편처럼 튀어올랐다. 바람에 대한 트라우마. 그랬다. 그 중심에는 바람이 들어있었다. 일부러 꿰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엄마의 자살, 여자친구의 빗길 교통사고, 그리고 신혼여행지에서의 악몽이 연관 검색어처럼 줄줄이 이어졌다. 특히 강풍이 부는 날이면 그 정도가 더 심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버릇처럼 제일 먼저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이상 증세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억은 죽음과도 연결되었다. 엄마의 자살 사건이 있던 그날도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연주를 몇 번이나 끊어먹을 정도로 센 바람이었다. 연날리기를 접고 집에 돌아와 보니 물질하러 나갔던 엄마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방에 누워 있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 내가 들을까봐 쉬쉬했지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로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여자 꿰차고 무드로 떠난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며 수군거렸다. 아버지의 바람기, 엄마의 자살.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기에 7살은 너무 어렸다.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무드로 떠났고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커다란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서럽고 무서웠다. 옆집에 사는 큰 고모가 방패막이가 돼주었지만 엄마를 잃은 서름을 대신해 주지는 못했다. 엄마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하간이 막 시작될 때였다. 조문객들을 위해 쳐놓은 차양막이 휙 원을 그리며 바람에 날아갔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어찌나 괴이하고 무섭던지 마치
하얀 광목 치마를 입은 엄마를 바람이 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그때부터 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이유 없이 불안했다. 바람 소리가 싫었다. 무서웠다. 날아간 차양막처럼 바람이 내 머리채를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꼭꼭 눌러두었던 그 기억을 잔인하게도 여자친구 유경이 끄집어냈다. 퇴근 후 카페 아담에서 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알지. 내가 누구야. 감동 먹을 준비는 됐고. 참, 비 소식이 있던데. 천일 기념 선물로 하늘님이 비까지 내려주시고 완전 감동이에요. 유경은 한껏 들떠 있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통화를 하면서 눈치껏 얼버무리긴 했지만 사실 난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당연히 천일째 만남인 것도 몰랐다. 오락가락하던 비는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장대비로 변해 무섭게 쏟아졌다. 유경이 사고 소식을 들은 건 전동차 안에서였다. 믿기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디에요? 통화 버튼을 누르면 금세 유경의 목소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인천에서 의정부,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되돌기를 몇 번. 밤 12시가 다 되어 유경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빗길 교통사고의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다. 택시에서 내린 유경이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을 바로잡으려다 뒤따르던 차에 사고를 당했다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이 두 사람의 천일 만남을 기념하기 위한 몰래 카메라이길 바랐다. 바람이 내 편이었다면 그때 유경의 우산을 뒤집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늘의 선물치곤 너무 잔인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천일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했던 커플 반지와 노란 장미꽃을 연결식단 위에 올려놓았다. 유경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별은 그렇게 예고 없이 왔다. 엄마의 죽음도 유경의 교통사고도. 천일에서 끝나버린 이야기. 그의 여름과 가을 두 계절 사이에서 나는 세상을 향해 크게 분노했다. 지독한 이별의 후유증, 내가 독신을 고집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내 생을 통틀어 마지막이라던 천일의 사랑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과 동시에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이 됐다. 그날. 고향 제주도에서의 첫날은 결혼 축하 파티로 시작됐다. 아내의 선택이 옳았다. 축하객이라야 고무한 사람이 전부였지만 고향집에서 맞이한 잔치상은 아주 특별했다.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이렇게 이쁜 각시를 달고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휴 고맙다. 고모는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오늘같이 좋은 날 애비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데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고모의 바람대로 아버지가 고향을 찾는 날이 오기는 할까. 7살 이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내겐 고모가 엄마였고 아버지였다. 고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에 올 땐 식구나 더 늘려서 찾아뵐게요. 암만 그래야지. 식구도 늘리고 살림도 늘리고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게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 서로 위해가면서 살아. 싸우지 말고. 고모는 아내가 마음에 드는지 연신술을 따라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껏 분위기를 띄우던 고모는 초저녁잠이 많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아내는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분위기를 잡았다.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다. 건배를 외칠 때마다 아내는 첫날 밤을 강조했다. 우리의 첫날 밤을 위하여.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분위기 맞추느라 주량을 초과한 아내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잠자리를 봐주고 아내 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일어나 옆집에 사는 고모님 댁으로 건너갔다. 각지는 어쩌고 혼자 왔냐며 나무랐지만 싫지 않은 것 같았다. 각시가 시원시원하니 내 맘에 쏙 든다. 내일 니엠이 산소에 들러 인사하고 오랜만에 왔으니 동네 어른들도 찾아뵙고 해라. 태풍 소식이 있던데 바닷가에 나갈 땐 조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릴 적 제 별명이 바람들이었잖아요. 잘하시면서. 그건 그렇고 만난 김에 얘기하는데 집은 네 알아서 해라. 결혼도 했으니 목돈 필요하면 팔아가든지 새를 주든지.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살아있을 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아휴, 소식 한 자리 없는 애비는 내 생전에 얼굴이나 한번 볼란가 모르겠다. 집 문제는 그 사람이랑 의논해서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할 얘기 끝났으니 얼른 가봐라. 누가 이쁜 각시 훔쳐가면 어쩌노. 고모에게 떠밀리다시피 집으로 돌아온 건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그새 비는 그쳤지만 강풍에 몸이 휘청할 정도였다. 아내는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불을 바로잡아주고 마루로 나왔다. 먹다 남은 안주, 빈 술병, 파장 분위기의 술상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유리잔 가득 맥주를 따라 마셨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린다. 이 늦은 시각에 누굴까? 아무 생각 없이 버튼을 눌렀다. 결혼식장에서 본 너희 모습 너무 예뻤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 이 시간 뜨겁게 보내고 있겠지? 나에게서 너를 도둑질한 그놈이랑. 난 너랑 끝났다고 생각 안 해. 두고 봐. 나 생각보다 훨씬 즐긴 놈이야. 우선은 즐겨. 후회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 실수한 거야. 술이 확 깼다. 아내의 남자? 놈이 전화번호를 내 휴대폰에 입력하고 수신된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다. 아내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남자가 있다는 얘기였다. 아내 나이 37. 그 나이에 연애 경험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였다. 이해도 오해도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제멋대로다. 아내의 비밀을 신혼여행지에서 알게 되다니 어이없고 화가 났다.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쳤다. 찌르르. 팔등을 타고 통증이 올라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아내를 깨워 따져 묻고 싶었다. 맥주병을 챙겨들고 살인물을 나섰다. 사방이 온통 어둠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다.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어느 놈이든 만나기만 하면 주먹을 날릴 것이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어둠을 가면처럼 쓰고 걸었다. 비를 품은 바람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며 달려들었다. 고맙게도 태풍이 나를 도와주었다. 제주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 일기예보는 정확했다. 내내 잠만 잤다. 자는 게 지겨우면 우산도 쓰지 않고 바닷가를 쏘다녔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내를 마주보는 게 편치 않았다. 고향에 오니 해보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혼자 마음껏 즐기세요. 어릴 적 생각하면서. 아내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기멀미가 났다. 6. 탈출.
불안했다.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봐.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다. 결혼 생활이 그랬다.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 자책하며 가정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몸은 정직했다. 몸이 정직할수록 감정은 널뛰기를 했다. 신혼여행 첫날 밤 아내 휴대폰에서 만난 문자 메시지. 기억에서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좀먹고 결혼 생활의 치명타가 될 줄 몰랐다. 불안감, 피해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놈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 사고가 남일 같지 않았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는 내게 구제불능이 성격 파탄자라며 막말을 해댔다. 분노 조절장애란 또 다른 말은 그나마 화해를 할 때 쓰는 한숨 죽인 표현이었다. 성격 파탄자든 분노 조절장애든 듣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지독한 욕은 없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아내에게 말폭탄을 맞을 때마다 알코올의 힘을 빌렸다. 유일한 친구이자 탈출구였다.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겼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았다. 그때마다 내 안에 나는 없었다. 폭언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성격 파탄자로 내몰리면서 가까운 사람들까지 내게 거리를 두었다. 대인기피증. 그랬다. 사람이 싫었다. 특히 아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혔다. 잠자리에서 사리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끝없는 추락이 무섭고 두려웠다. 별거를 선택한 건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였다. 아내가 만든 빈자리, 그곳에서 나는 분노를 고요함으로 사겼다. 싱글남, 결혼 3년차 별거 9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혼 서류와 함께 아내에게 보낸 편지글이 생각난다.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소모적인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자. 툭하면 이혼을 들먹이던 아내. 더 이상 그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 같다.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했다. 편지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난 밀린 숙제를 마친 것처럼 홀가분했다. 7. 바람의 길. 화장장에서 유골함을 받아들고서야 남편의 부재가 실감났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바람의 끝. 남편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탁자 위에 며칠 전 남편이 보낸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3월 11일. 그러고 보니 서류 준비해서 세실에서 만나자고 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남편은 이혼을 작정한 상태에서 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명진이 남편의 유품이라며 앨범과 일기장을 가져왔다. 옷가지와 몇 안 되는 살림살이는 모두 폐기했어요. 일기장이랑 사진은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보시고 나면 과장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기장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일도 그렇고 명진 씨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왜 그래요? 그건 그렇고 과장님은 어디에다 모실 거예요? 고향에 데려다 줘야지. 그 사람이 나고 자란 바닷가에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신혼여행지에서 만났던 제주도 바닷가를 생각하자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다. 밤을 열기 위해 어둠은 빠른 속도로 밀려들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탑승 수속을 마친 나는 쓰러지듯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거울을 보니 인공불빛에 노출된 얼굴이 파리하다 못해 하얗게 바래 보이기까지 했다. 유골함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중심을 잃은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흩어졌다. 9시 뉴스가 한창 진행 중이다. 흐리고 오후 한때의 비. 여자 아나운서가 절제된 목소리로 예년보다 빠른 봄 소식을 전한다.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하라는 멘트를 남기며 뉴스는 끝이 났다. 신경세포는 온통 창문에 부딪는 바람 세기에 빠져졌다. 끼니를 걸은 뱃속에서 파도 소리가 났다. 유골함을 들고 바닷가로 나갔다. 무겁게 내려앉은 잿빛 하늘. 나를 세운 3월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할퀸다. 유골함을 열고 한줌 가득 뼈가루를 집어들었다. 바람의 길을 따라 흩어지는 하얀 가루. 나는 우두커니 서서 바람 따라 흩어지는 뼈가루를 눈으로 쫓으며 마지막 의식을 치렀다. 바다가 내지르는 파도 소리에 나의 울음소리가 겹친다. 잘 가요. 제주도에서 돌아와 꼬박 이틀을 알았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났다. 이혼 서류를 훑어보다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낙서하듯 흘려쓴 빨간색 펜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오래오래 첫 장에 머물렀다. 차마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정희수 작가는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2002년 숲빌 월요일 풍경으로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단편소설 타임아웃으로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 2009년 수필집 문자메시지 길을 읽다 출간, 2015년 소설집 인천 소설을 낳다 출간, 2016년 소설집 2번 종점 출간, 2022년 소설집 개철수가 죽었다 출간, 2022년 인천문학상 수상, 2023년 한국소설 작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